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1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다가오는 주말 위해서 좋은 계획 많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말을 다 반납하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미존에서는 2권의 책을 이미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지금 와서 한번 읽어보면 좀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고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미국 주식 투자 정석을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집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내년 초까지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책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비록 이제 주말에 열심히 책을 써야 되지만 그래도 주말이 찾아오는 것은요. 한 가지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미준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좋은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댓글은 패밀리 김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안녕하세요 미주님. 혹시 시킹알파에서 과거 포워드 PER 추세를 나타내는 차트나 도표 같은 기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시킹알파 관련된 질문이 잘 올라오지 않는데요. 오래간만에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가지고 제가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일단 시킹알파의 엔비디아 페이지로 오셔서요. 메뉴 중에 가장 오른쪽 마지막을 보시면요. 차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차팅을 클릭하시면요. 여러 가지 차트를 통해서 소중한 정보를 분석해주는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디폴트로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률 그리고 S&P 500의 주가 수익률을 비교 분석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S&P 500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해 버리고요. 자,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정보는요. PER이잖아요. 그래서 Select Matrix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시면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데요. PER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밸류에이션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클릭하시고요. 밸류에이션 중에 PER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PER이 있긴 한데 TTM만 표시가 됩니다. TTM이라는 것은요,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지표는 포워드 PER인데요. 좀 아쉽긴 하지만 PER을 TTM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한꺼번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차트를 클릭하시면요. 새로운 차트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주가 수익률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삭제를 하죠. 자, 2가지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위에 나와 있는 보라색은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 과거 1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파란색 선은 뭐냐면요. PER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요. PER은 우상향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1년 전에 더 높았고요. 100배가 넘어가던 엔비디아의 PER이요. 계속해서 오히려 하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PER이 64.21배까지 떨어져 있죠. 물론 그 전에 보시면 48배까지 떨어진 적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의 평균치보다 오히려 PER이 하락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과거 2년 동안 엄청난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엔비디아의 PER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역사적인 통계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조금 더 확연한 그림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큰 그림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질문은요, 마리아 고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초이스 스탁에서 나만의 관심 종목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초이스 스탁 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하나를 선정을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메르카도 리브레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순환주가 곽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메르카도 리브레가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 오셔서 메르카도 리브레를 관심 종목에 추가하기 위해서는요. 오른쪽을 보시면 하트가 있습니다. 하트가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요. 여기에 생명을 좀 불어 넣어 보죠. 클릭을 하시면 이게 빨간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관심 종목을 클릭하게 되면요. 메르카도 리브레가 이미 추가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초이스 스타 그리고 시킹 알파 관련된 사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박수키님께서 남겨주신 글인데요. 초이스 스탁 정말 나이스합니다. 아주 좋아서 가입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주님은 많이 폭락한 ASML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진우야 밥 먹자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미주님 안녕하세요. 제가 미주님 영상을 3년 넘게 유튜브 영상을 청취했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주식 비중을 70% 넘게 유지하시던데 그러면 대세 하락장에서 아무리 모멘텀이 있어도 계좌 손실이 커지지 않을까요? 나중에 영상에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요, 조금 이따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꾸려나가는 미주은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오늘도 S&P 500 맵이 우리한테 어제 증시가 어땠는지 굉장히 선명한 그림 하나를 보여줍니다. 일단 혼조스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떨어지고 어떤 종목들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추세를 찾기가 좀 어렵죠.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색깔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칙칙합니다. 그래서 선명한 색이 별로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2.6% 이상 올라가면서 그나마 좀 밝은 녹색이 보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57% 올라가면서 좋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녹색은 좀 칙칙하고요. 빨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강렬한 빨간색은 보이지가 않죠. 따라서 그 의미는요. 어제 시장은 갈팡질팡한 겁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는 이러한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실제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어제 다우존스가 0.37% 상승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01입니다. 마이너스긴 한데 거의 횡보죠. 그리고 나스닥은요. 플러스 0.0356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긴 했어도 역시 S&P 마찬가지로 나스닥 역시도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재밌는 부분을 보여드리면 어제 주가 차트도 마찬가지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S&P 500의 1일 주가 차트인데요. 보시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아이 모르겠다 떨어져야겠다 이러면서 마감이 됐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역시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미끄러 떨어지는 형국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는 다행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제 67,900가 가 있고요. 어제는 비트코인 빼고는 나머지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리는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변동성 지수도요, 커다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엊그제와 마찬가지로 19.29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ear and Greed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71에 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 탐욕이 넘치긴 하는데 극적인 탐욕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주식을 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갈등이 많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준 타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 정도는 상승하고 반은 떨어졌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종목은 역시 TSMC였죠. 어제 어닝 결과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9.79%나 급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브로드컴이 2.66%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세 번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2.57, 엔비디아 플러스 0.89, 비트코인이 67,890에 가 있고요. 팔란티어가 오래간만에 0.17%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14, AMD 플러스 0.08, 메타가 0.02%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떨어졌는데요. 테슬라가 0.2% 조금 떨어졌고요. IWM이 마이너스 0.27, TNA 마이너스 0.84, 앱러빈 마이너스 1.28,
알파벳 마이너스 1.35, 우버 마이너스 2.44, B2가 2.79%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제타가 3.0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그리고 미주온 탑픽 역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부터 첫 번째 기사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어제 미국 증시가 갈팡질팡했던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미주온 속보로 전달해드린 뉴스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가 예상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9월에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서요. 경제를 이끄는 소비자 지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목요일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조정하지 않은 소매 구매액은요. 8월에 0.1% 증가에 이어서 9월 달에는 무려 0.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동차와 주유소를 제외하면 매출은 0.7%나 급등했고요. 이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의 국내 총생산, GDP에 대한 상품 지출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위 통제 그룹이 있거든요. 영어로는 컨트롤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이 컨트롤 그룹의 판매는 9월 달에 0.7%나 급등하면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통제 그룹에는요. 음식 서비스, 자동차 딜러, 그리고 건축 자재점, 주유소는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일단 리테일 세일즈 전반적인 모습을 보시면요. 지난달에 비해서 0.4%나 증가했고요. 시장의 전망치는 플러스 0.3이었습니다. 조금 초과 달성한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토랑 가스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0.7%나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은 전망치가 0.3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GDP에 사용되는 지표가 많이 포함된 컨트롤 그룹을 보시면 0.7% 올라갔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0.3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수치 모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타고 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들은 지갑이 완전히 열려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고서의 13가지의 카테고리 중에 10개 카테고리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리테일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잡화점 소매 업체가 그 선두를 차지했고요. 의류 그리고 식료품점도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잡화점, 의류, 식료품 가리지 않고 골고루 소비를 늘렸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반면에 휘발유 주유소의 판매는 주유소 가격 하락을 반영하면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동차 판매는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오히려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자동차 산업의 바닥이 완전히 닫아지지 않았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따라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관련된 주식에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조금은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저 역시도요. 나비타스라든지 온세미컨덕터 이러한 종목의 매입 시점을 조금은 늦추고 있다. 결국은요.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가 대세가 될 가능성은 높죠. 근데 그 시기가 한 달 뒤가 될지 6개월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 수치 어제 발표된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지금은요. 견고한 경제 성장과 견고한 노동시장에 힘입은 소비자들의 수요로 인해서 또 다른 분기에도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걱정했던 리세션의 확률은요, 굉장히 작아 보이죠. 리세션이라는 것은요,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죠. 따라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너무 뜨거워지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올라가다 갑자기 떨어지는 이러한 추세가 발견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번 소매 판매 지표는요,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지는 못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직까지 경제가 실질적으로 하락세에 전환된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증거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리세션은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어제 보고서 발표 이후에 국채 수익률, 주식 선물, 달러는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선물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본장에서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S&P 500이 마감이 됐죠. 자, 어제는요, 이렇게 미국 세일즈가 좋다, 이러한 소식뿐만 아니라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는 것은요, 해고자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경기가 튼튼하다. 또 하나의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가 된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팡질팡했는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좀 첨언해 드리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에서는 뭐라고 밝혔냐면요.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0.5%포인트 내렸던 이유는 절대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다. 지금은 정상적이지 못했던 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것뿐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죠. 따라서 연준 의장의 말을 믿는다면 경제는요. 원래부터 튼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하지만 굿뉴스는 굿뉴스가 맞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조만간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인데요.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세장은 이미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카슨 그룹의 전략가 라이언 디트릭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2년 차의 상승세를 굳혔고요. 현재의 거시 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면 상승세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시적 경제적 배경을 보면 지금 하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번 주에 S&P 500 지수는요, 상승장 2년차를 맞이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종가 기준으로 2024년 46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벤치마크는요, 2022년 10월 12일 바닥부터 지난 금요일 섹션까지 62.5%나 단 2년 만에 급등을 했고요. 라이언 디트릭에 따르면 1950년부터 12번의 강세장이 발견이 됐고요. 그중에 5번은 10월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10월 달은요, 상승세가 가속화되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역사적인 통계가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은 강세장이 2번의 생일을 지나면 몇 년 더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세장이 2년을 넘기게 되면요, 3년 차에 없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베어마켓이 3년 차에 시작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은 몇 년 더 지속되는 경향이 과거에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강세장에 3년 차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목요일 발표된 9월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죠.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한 연착륙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경제 너무나 탄탄하다. 따라서 주식시장도 달릴 수 있다. 이러한 논리인 거고요. 한편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우 모델은요, 3분기의 실질 GDP 성장률을 지난주에는 3.2%를 전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확대된 3.4%로 추정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확률은 없다. 당분간은요, 리세션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요, 항상 걱정이 많은 존재죠. 그래서 이제는 리세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떠지? 이렇게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요,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걱정거리는 나타난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시장은요, 걱정을 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강세장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말했듯이 경제가 경제 침체로 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없으며 강세장이 끝났다는 주요 경고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어드린 기사의 제목 중에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세장은 절대 늙어 죽지 않는다. 그 얘기는요,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기가 악화되든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든지 금리가 올라가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보통 베어 마켓이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없이 갑자기 그냥
그냥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강세장이 끝나는 경우는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좋지 않은 소식도 있는데요. 강세장의 3년차는 보통 다소 약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평균 상승률이 2.1% 상승에 그쳤다. 따라서 강세장이 이어지긴 하는데 3년 차에는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가 과거에 있어 왔다. 1년, 2년 신나게 달렸으니까 다소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은 1년 차와 2년 차에 큰 상승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3년 차에는요, 어느 정도 고르지 못한 움직임이나 박스권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금요일을 밝게 만들어줄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3년 차에는 다소 좀 쉬어가는 경향이 있다. 박스권에 갇힌다. 이러한 역사적인 통계가 있지만 강세장 4년 차와 5년 차에는요. 각각 14.6% 그리고 18.9%로 굉장히 높은 수익의 향상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 정도면 황소가 웃을 만한 일이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2년 차를 넘어서 지금 3년 차에 오고 있는 강세장이잖아요. 하지만 강세장은 이유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늙어 죽지 않죠. 하지만 3년 차에는 다소 박스권에 갇히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견디고 나면요. 결국 4년 차, 5년 차 쭉 달리면서 경기가 침체될 때까지, 따라서 리세션이 정말 올 때까지는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이번에는 제가 직접 쓴 기사고요.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존 특별 컨텐츠, 상승장의 마지막을 찾아낼 수 있을까? 정말 투자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상승장의 마지막을 짚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요, 진우야 밥 먹자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우야 밥 먹자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유튜브 댓글은요, 지난 몇 년간 저 역시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리고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모멘텀 투자 전략만으로 상승장의 마지막, 그리고 베어마켓의 시작을 찾아낼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미존 3단 책을 집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필 과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동평균선 투자법이라는 책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요, 가장 효과적으로 하락장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이 이동평균선 투자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동평균선 투자법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아래쪽에는요, 모멘텀 투자가 왜 중요한지, 모멘텀 투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부터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방법론, 즉 이동평균선 투자법은요, 3개의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면서 특히 박스권 장세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신호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한다. 이 얘기는요, 정확하게 하락세 그리고 상승세를 짚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 지금이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건지 아니면 지금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건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장기 이동평균선, 3가지의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과연 단기고 중기고 장기인가, 이거는요, 각 투자자가 추구하는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존 모멘텀 투자 전략이 향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투자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는 단기는 한 2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기는 5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장기는요, 150일이나 20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개별 종목의 추세가 아니라요, 대세 상승장에서 베어마켓으로 넘어가는 추세를 보고 싶다. 따라서 나는 베어마켓이 시작될 때 알고 싶다. 이게 주요 목표면요,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요, 50일이 단기, 100일이나 150일이 중기,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장기, 이렇게 3가지의 툴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서머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매수 우위 시장 조건입니다. 이럴 때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이동평균선의 정렬인데요, 가장 위에 단기가 있고요, 두 번째 중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상향 배열,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렬이 돼 있으면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두 번째가 뭐냐면 추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순서만 맞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모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는 주식을 계속해서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장의 조건이 있는데요. 이동평균선이 정렬이 하향 배열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가장 밑에 있고요. 두 번째가 중기, 그리고 장기가 가장 위에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 되는 베어 마켓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세를 확인해야겠죠.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하향 배열될 뿐만 아니라 이동평균선 세 가지 모두 우하향한다. 즉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럴 때는요. 매도를 해야 되는 시장의 조건이다. 베어 마켓이 시작됐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동평균선 투자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위에서 정의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거래 신호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맞아 떨어질 때 주식을 사고요.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주식을 팔아라.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명확한 상태 이외의 모든 시장 상황에서는요. 주식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이 전략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이 돼야 매수를 하는 거고요.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돼야 매도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만족할 때는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요. 이게 폴스 알람일 수 있다. 따라서 잘못된 신호가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신호에 의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완전하게 두 가지의 조건이 다 성립할 때 그때만 움직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러한 체계적 접근이 시장의 추세 그리고 개별 종목의 모멘텀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객관적이고 근거에 입각한 거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좀 자세한 내용을 컨텐츠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그래프 3개가 나와 있죠. 단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단기가 가장 위에 있고 중기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장기면은요. 지금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세 가지 선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세 이동평균선이 모두 우상향일 때 매수를 시작하고요. 또 한 가지,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간격이 별로 안 벌어졌는데 가면 갈수록 만약에 이 간격이 넓어지면요.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이동평균선 투자법으로 투자를 진행했다면 2022년 초에 시작한 베어마켓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 세 가지의 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녹색으로 표시된 선이 바로 50일 이동평균, 단기 이동평균선이고요. 연두색이 150일, 이걸 이제 중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파란색이 200일, 장기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 3월에 이제 바닥을 찍고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할 때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위쪽에 50일, 두 번째가 150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00일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간격이 계속 넓어지면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대세 상승장이 있죠. 자, 그러다가 2022년 초부터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때 보시면요. 50일 이평선이 가장 위에 있었는데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세 가지 선 모두 우하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이 더 만족하는 베어 마켓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지할 수 있는 신호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베어 마켓이 계속 되는데 언제 다시 사야 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때 주가가 10% 떨어졌을 때, 15% 떨어졌을 때, 20%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사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걸 참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 사기 시작하냐면요. 다시 50일 이평선이 가장 위로 올라가는 신호가 잡혔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기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기선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우상향하면서 세 가지의 선이 마저 더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주식을 매매하면 된다,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 그래프에 따르면요, 2022년 베어마켓 매도 신호는 3월 17일 날 잡혔고요. 매수 신호는 2023년 1월 27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S&P 500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거랑 비교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요. 베어마켓의 고점은 1월 1일이었고요. 저점은 9월 30일이었습니다. 자, 물론 베어마켓의 고점 그리고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고점은 여기였잖아요. 하지만 매도 신호가 나온 것은 이쯤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상승하는 도중에 그때 이제 매도 신호가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때 팔았어도요.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오는 지점이 바로 여기였는데요. 이때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저점은 여기 있었잖아요. 저점에서 찍고 올라가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순간에 이때 이제 50일 이평선이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세 가지의 이동 평균이 각자 우상향하는 좋은 신호가 발견이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완전히 정확한 시기를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추세를 우리가 인지하면서 언제쯤 사면 된다. 그리고 언제쯤 팔으면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주식을 이 머리에서 팔기는 불가능하고요. 항상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그리고 살 때도 마찬가지죠. 가장 바닥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무릎에서 왔을 때 무릎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가 어깨고 어디가 무릎인지 알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때 우리가 이러한 방법, 즉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해서 매수 시점과 매도 타점을 잡으면요. 굉장히 좀 확률 높은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조금씩 확신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여기 관련해서는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학습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책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계획에 있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수키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ASML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먼저 읽어볼 텐데요. ASML의 저가 매수 기회가 찾아왔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초이스 스탁은 ASML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ASML의 어닝 쇼크는 반도체 부분의 대부분을 무너뜨렸다. 많은 반도체 종목이 동반 하락했었죠. 하지만 네덜란드 회사의 주가는 가장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요. 떨어지는 칼을 잡는 것은 항상 위험한 결정이지만 일부의 월가 애널리스트들은요. 하락폭이 너무 컸다 이렇게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축기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죠. ASML의 주가는요. 화요일 칩 시장의 일부 영역에서 회복이 더디다는 이유로 2025년 전망을 낮춘 후 17%나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일부 영역은 뭐냐면요. PC 시장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ASML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동반 하락한 종목 중에 사실 인텔 그리고 AMD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ASML은 TSMC와 같은 칩 제조업체에 도구를 제공하는 칩 제조 장비 회사입니다. 자, 목요일 어제 암스테르담 증시에서 ASML의 주가는 0.2%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632.9유로를 기록했고요. ASML의 미국 ADR 주식은 700.60달러로 소폭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주축기회인지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이번에 하락은 실수로 실적 발표가 일찍 노출되면서 함께 공개됐던 ASML의 가이던스가 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반영하고 있다. ASML은요, 현재 2025년 총 순 매출이 300억 유로에서 350억 유로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을 밝혔는데요. 문제는 컨센서스 예상치는 358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컨센서스에 비해서 가이던스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가이던스 감소 규모를 두고요. ASML의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유력한 설명은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대한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의 지출 둔화인 것으로 보인다. 자, 지금 두 회사가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지출 둔화가 첫 번째 이유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중국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으로부터의 주문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텔인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인텔이 최근에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따라서 인텔이 최근에 마그네부르크 칩 공장 가동을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더 많은 지연과 문제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SML의 전망 약세의 핵심에는 역시 인텔이 있다, 이렇게 가정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도 문제인데요. 9월 달에 최근에 기술적 성과 부진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사과문까지 발표했거든요. 두 회사 모두 지금 2025년 전망을 더 신중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돈을 잘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모닝스타 애널리스트 하비에르 코레오네로의 분석이고요. 하지만 코레오네로는요, 내년에 불확실성을 넘어선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언급하면서 ASML이 현재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ASML의 암스테르담 상장 주식에 대한 공정 가치 추정치를 기존에는 900유로를 주고 있었는데요, 850유로로 소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에 비해서는 34%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앞에서 잠깐 나온 것처럼 삼성과 인텔을 넘어서 ASML에게는 더 큰 문제가 중국이다. ASML은요, 2019년부터 최첨단 극자외선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요, 미국과 네덜란드의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될 위험에 대비해서 구형인 심자외선, 우리가 DUV라고 부르는 거죠. DUV 노광 장비를 계속해서 비축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비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제는 중국에서 잘 사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유추가 가능한 거죠. 이제 ASML은요, 이러한 비축이 끝날 때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SML은요, 중국 매출이 2025년에는 그룹 전체 매출의 약 20%가 될 것이며 최근 분기에 40%의 수준에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출의 한 4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다가오는 2025년, 내년부터는 20%로 뚝 떨어질 것이다. 굉장히 커다란 타격이 예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요, ASML의 새로운 중국 전망은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계 판매 및 서비스 능력에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것으로 이미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얘기는요,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이제는 바닥이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몬드 제임스의 애널리스트 파주리가 나오는데요. 파주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부분 위험에서 이미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반영이 됐다, 이제는 바닥이다, 이런 주장이고요. 결과에는 실망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으며 거의 최저치에 가까운 주문량, 극자외선 독점, 지속적인 AI 수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지금은 리스크 보상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따라서 리스크에 비해서 보상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줍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리 같은 경우는 ASML의 미국 ADR 주식에 대한 목표 주가를 1,100달러에서 90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강력 매수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에서 900까지 올라간다면 28.5%의 상승 여력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이스 스탁은 지금 현재 ASML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죠. 자, 지금 살까 질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관망입니다. 관망이라는 것은요, 이미 이 주식을 매도했고 아직까지 다시 사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언제 팔았는지 봤더니 907달러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700이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적절하게 매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SML은요, 스마트 스코어가 89점입니다. 그 얘기는요, 전체 6,000개의 주식 중에 상위 0.27%에 포함되는 초우량주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적정가를 찍고 있고, 또한 만약에 그 수급이 다시 회복이 된다면 ASML을 다시 매수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가 계속해서 초이스 스탁이 매수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주가 EPS 차트를 보시면요, 왜 팔았는지 좀 이해가 가죠. 여기 보시면요, 어닝은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따라서 2023년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어닝은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달렸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방향성이 따로 가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초이스스탁은요,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가보다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현재 주가는 700인데요. 초이스스탁이 평가하는 ASML의 가치는 800달러가 넘어간다,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한때는 고평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는 중간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하게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요, PER이 현재 33.26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과거 5년 평균은 40이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시장에서는 ASML에 40배의 프리미엄을 부과하는데 이번에는 33배까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은 평균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ASML 주식을 가지고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선이 나타나 있죠. 이동평균선 3개인데요. 첫 번째 파란색은 20일 이평선이고요. 두 번째 녹색이 50일 이평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녹색이요. 1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3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가 배운 내용에 따르면 3가지가 역행할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가지가 순서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3가지 선 모두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죠. 자, 지금 ASML 같은 경우는 과거 1년 동안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단기선 20일이 가장 위에 있고요. 두 번째가 50일, 그리고 세 번째가 150일, 장기선이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라 보였었는데 갑자기 여기부터 좀 혼조세가 발견이 되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기인데요.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즉 단기 이동평균선이 가장 밑에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가장 밑에까지 떨어졌어도 아직까지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요, 그 위에 있는 선을 보시면 150일이거든요. 중기가 아직은 가장 위에 있고 장기가 두 번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결국 제대로 된 매도 타이밍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파란색이 가장 밑에 있고 단기가 가장 밑에 있고요. 중기가 두 번째로 가지죠. 그리고 가장 위쪽에 드디어 장기선이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순서가 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두 번째 신호, 즉 3가지 선이 모두 우하향하고 있는 평세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2가지 조건이 다 만족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ASML을 팔아야겠죠. 그때가 언제냐면요, 9월 1일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활용했다면 9월 1일에는 ASML 주식의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월 18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시간으로 갖고 나가시고요. 저는 책 열심히 써서 조만간 3번째 책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미준 방송은 계속됩니다. 변함없이 월요일 날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